컴퓨터를 전공한 토마스는 올해 27살로 졸업한 지 3년이 되었다. 현재 월 수입은 약 8,000달러고 연말 상여금은 5만 달러가 넘는다. 그는 올해 연말 상여금을 받고 나서 대출을 받아 대형 세단을 구입했다. 계약금은 연말 상여금에 한 달치 월급을 더해 납부했지만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엔 가진 게 턱없이 부족해 부모님께 3만 달러를 빌렸다. 매달 8,000달러의 수입에서 5,000달러의 할부금을 빼면 3,000달러가 남고 거기에서 차량 유지비 1,000달러와 늘어난 여행비, 핸드폰 사용료를 제외하니 토마스의 월 수입은 1,000달러도 채 남지 않았다. 평소 큰 씀씀이가 몸에 배인 토마스는 차를 사자마자 자신이 푸어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토마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매달 버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월말이 되면 남는 것이 없다. 버는 만큼 쓰거나 쓰기에 부족하게 버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지며 살기도 한다. 경제학은 사회의 부족 자원을 관리하는 학문이다. 사회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 생산할 수 없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원이 한정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다. 개인의 자금 상황에서 지불할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비가 과도해지면 자연스럽게 푸어족이 되고 만다. 푸어족 생활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은 절약이다. 인색함을 수련하면 자연스럽게 푸어족이라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의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재원 개발보다 절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 유입량이 많아도 수도꼭지 입구가 너무 크면 수원을 모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특히 실업률이 매우 높은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은 재원을 개발해 수입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반 민영기업의 생명주기 평균은 6-7년이다. 이 시기에는 사장들도 자기 코가 석자라 회사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고 한다. 하물며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과 고정 수입을 원한다. 또한 수입에 맞춰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통제해서 현금 유동량을 컨트롤해야 한다. 연말에 큰 부는 하늘에 달렸지만 작은 부는 절약에 달렸다. 라고 했다. 오늘의 자산관리 성적이 미래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지만 현대 사람들은 사회 구조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 월세, 차 할부금, 교육비, 의료비, 부모 부양비 등 많은 지출 요소들이 쌓여 있다. 애초에 사치는 꿈도 못 꾸고 기본적인 생활 비용의 지출만으로도 직장인들은 압박을 받다 못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부유해지고 싶다면 어떤 작은 사소한 일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푼돈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물방울들이 모여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어느 날 초대를 받고 파티에 참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동전 하나가 떨어지자 다급히 무릎을 꿇고 카펫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이를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가 왜 작은 동전 하나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헨리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하나의 동전이 모여 제가 지금의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헨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절약하는데 왜 우리는 낭비를 일삼는 것일까? 수입에서 저축할 돈을 빼는 것은 돈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지출과 같다. 월급에서 매달 저축액을 제하고 난 뒤 남는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 돈이 이번 달 쓸 수 있는 돈이다. 예산을 끈기 있게 통제하고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장기간 지속하면 재산은 자기도 모르게 쌓인다. 인색한 지출의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출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지출 항목에는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이 있다. 고정 지출은 주로 월세나 주택 대출금,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세금 등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지출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충분한 자금은 준비해 두어야 한다.
비고정 지출에는 의상비, 수도, 전기, 가스비, 전화비, 인터넷비, 교통비 등이다. 이 지출은 동일한 항목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비에서는 택시비와 대중교통비의 소비 금액이 다르다. 적은 금액의 지출로 전환이 가능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외에도 탄력적 지출이 있다. 사교활동이나 오락 등의 임시적 지출이 있다. 이런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줄여야 할 소비다. 둘째, 저축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저축한 돈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돈을 저축해 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 최소한 저축하지 않는 것보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비록 저축이 개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축하지 않는 것보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돈이 없거나 돈을 적게 벌면 소비에 대한 욕망도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수중에 돈이 있으면 소비욕은 금방 팽창한다. 그래서 아직 자산 관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소비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특별히 자산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잔액과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말자. 자신의 자금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잔고에 따라 수시로 자신의 소비 행위를 조절하면 된다. 자신이 푸어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수입을 반드시 두 가지 계좌로 나눠서 관리하자. 먼저 소비 계좌다. 매달 생활비를 예상해야 한다. 매월 예산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푼돈이라도 물샐 틈 없는 관리를 계속해 나가면 돈을 모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 계좌다. 수입의 10에서 15%를 의료비로 설정해야 한다. 일에 스트레스가 과다하면 중대 질병의 발병률도 높다. 병이 생긴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직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생명보험을 들고 다음으로 저축형 보험을 가입하고 상해보험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이 있으면 기본적인 의료 보장이 생기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나 미래의 경제 상황이 불안할 때 자신의 인색함은 명약이 된다. 푸어족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합리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컨트롤해야 한다. 눈앞의 호기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시선을 멀리 두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절약하고 저축하는 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낀 돈을 적절하게 투자하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 계획에 없던 나가는 돈을 막아라. 돈 쓸 줄 아는 것이 곧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을 쓴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진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을 꽁꽁 숨겨두고 평생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강박까지 가지게 된다. 어떤 이는 돈의 소비를 불안해하고 평생 지극히 적은 돈만 소비하다 죽는다. 그런 그가 죽은 뒤 남겨진 거액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역시 일종의 학문이다. 1원을 절약하면 1원을 버는 것이 아니다. 1원씩 절약했다가 그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자산 관리다. 부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한 돈이 얼마인가에서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귀찮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계획적인 소비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과도한 소비 욕구를 컨트롤하고 낭비를 줄여 건강한 소비 심리를 형성할 수 있다. 수입을 소비, 저축, 투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매월 초에는 필요한 생활비를 준비한다. 수입, 지출, 대출 상환, 고정비용, 투자, 저축 등에 대해 예산을 설정한다. 목적은 자산 관리가 계획 속에서 정상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자. 직장인은 매월 고정 수입이 있다. 수입 안에서 먼저 꼭 필요한 용돈 외에 남은 금액은 기초자금으로 사용처를 정한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등 그달의 기본 지출 비용과 생활비 지출을 나열한다. 환절기에 추가 구입해야 하는 옷 등 기타 지출을 일부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모두 저금하는 것이다. 만일 지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면 각종 지출별로 33개의 편지 봉투를 준비하자. 첫 번째 봉투는 기본 지출비를 넣어 쓸 때가 되면 봉투에서 꺼내 쓴다. 두 번째 봉투에는 기타 지출비를 넣고 이 돈을 쓸지는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이번 달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달에는 자연스럽게 쇼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31개 봉투에는 매일의 생활비를 넣고 매일 한 개의 봉투 안에 있는 돈만 사용한다. 돈을 다 쓰지 못하면 남겨두었다가 다음날 사용할 수 있고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적게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의 경제지 포춘에 실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연령과 수입을 가진 사람들 중 자산 계획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은퇴할 때 5배나 부유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획적인 지출이 자산 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은 아낄 수 없고 쓸 일만 생긴다고 한다. 이는 모두 핑계다. 많은 경우 충분히 절약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택시를 한 번 덜 타거나 외식을 한 번 덜 하거나 외모를 가꾸는데 비싼 돈이 드는 일을 한 번 덜 하거나 식사를 주문할 때도 메뉴를 덜 시키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요리를 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푼돈들을 아끼게 될 것이고 적은 것들이 모여 큰 돈이 될 것이다. 매달 월급의 범위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세심하게 각각의 사용처에 돈을 분배하는 습관을 들이자. 당신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산관리 고수가 된다. 사실 매월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동전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쓰는 학문은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계획 아래 지출되는 돈은 돈을 버는 일이 된다. 신용카드가 당신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비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우리의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가 있고 물건을 구입할 때 가볍게 긁기만 하면 무엇이든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카드 푸어들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카드 푸어는 말 그대로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신용카드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우리는 종종 구매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다. 카드를 긁으면 당장은 돈을 지불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 심지어 한도 초과에 이르는 소비를 감행하게 된다. 카드 대금을 아주 거뜬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번 납입 금액을 내지 못해 지속적으로 고액의 이자를 누적해 간다면 상황이 악순환으로 치닫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용카드를 굴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가 당신을 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은행은 끊임없이 신용카드 발급 문턱을 낮춰왔다.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 한 장이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드 개설 첫 해에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카드 개설 혜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유혹하니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지갑은 신용카드로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소비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유용한 관리법을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한다. 첫째, 소지하는 카드 개수를 줄여라. 불필요한 카드를 줄여야 무분별한 소비의 기회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자산 관리, 가계부 쓰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소비를 한 장의 신용카드에 집중하면 지출을 집중 관리할 수 있고 지출 상황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면 연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카드를 한 번 덜 긁으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늘어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둘째, 카드 영수증을 수시로 대조하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달의 영수증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계부와 대조할 때 근거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했다가는 부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셋째, 명세서를 통해 소비 형태를 분석하라. 매월 날아오는 명세서는 반드시 남겨두었다가 정리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소비 내역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낭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카드값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당신에게 소비 절제가 기필코 필요하다. 계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푸어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로 인해 미래를 위해 집을 산다거나 투자를 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카드에 목 졸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카드가 당신의 자산 관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수입이 있으면 저축할 돈부터 떼라. 하버드대학 경제학 첫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딱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친다. 첫째는 돈을 쓸 때 투자 행위와 소비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한 뒤 남은 돈으로 소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저축보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 제시카의 경험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제시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게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했다. 이 회사에서의 대우는 아주 훌륭했다. 이후 그녀는 직종을 바꿔 한 대형 유학 중개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의 급여 방식은 일정한 기본급에 성과급을 추가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수입은 그 도시의 평균 정도를 유지했다. 그녀가 사회생활을 한 지 3년째, 계산해보니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돈을 모으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텅 빈 두 손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인들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혹시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쉽다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도 알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매번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월급은 항상 쓰기에 부족해. 매달 월세, 식비, 책과 음반 구입비, 교통비, 전화비, 의류비, 친구들이랑 모일 때 쓰는 돈. 필요한데 돈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아끼겠어? 난 지금 월급 푸어는 말할 것도 없고 빚내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이야. 라고 말했다. 게다가 제시카는 매달 얼마씩 모으는 게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계속 노력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수입을 늘리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아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시카는 저축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시카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분명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녀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았던 제시카는 밥도 굶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녀는 매달 돈을 모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 결과 지금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의지할 데가 없어졌다. 만약 제시카가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다면 지금처럼 난감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버드의 경제 개념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간다면 미래의 우리 삶은 부유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매달 수입의 30%를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는 철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달 저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의 목표로 삼고 저축액을 증액은 해도 절대
감액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먼저 돈을 쓰고 난 뒤 남은 돈을 저축하라는 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된 생활 습관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자산 상황에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만약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수입의 10%는 저축할 수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가 갈수록 더욱더 부유해진다. 만약 당신이 현재 충분한 저축이 없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저금 통장의 수를 늘려야 한다. 어느 유명한 부자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이 클수록 스스로 자산관리 습관을 길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뜻이다. 수입이 적다는 변명으로 저축을 회피하지 마라. 당신의 현재 수입이 매월 $4,000고 그중 30%를 은행에 저금한다고 하자. 혹시 이 예시가 당신의 삶을 너무 곤궁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치를 10%로 낮춰도 된다. 이렇게 저축하면 1년이면 $4,800의 돈이 쌓인다. 당신이 이 $4,800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4,800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한 푼도 없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저축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일단 자리에 앉아 목표액을 적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왜 돈을 모으는지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집을 큰 집으로 바꾸거나 외제차를 사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쓰는 것, 혹은 공부나 투자를 위해 쓰려는 것인가? 그 무엇이든 자신의 목표를 적은 뒤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어 항상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표는 돈을 모으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며 목표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다. 정해진 날짜에 당신의 월급 통장에서 $100, $200 혹은 $500 액수가 줄어드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2-3개월이 지나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금액을 늘려나가면 된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금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본다면 꽤나 감동적이지 않을까? 진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당신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고 돈을 벌 동력이 완비된 것이다. 돈을 쓰는 것은 즐거움이고 저축은 고통스러운 형벌과 같다. 그래서 저축을 시작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것 때문에 실제 적금 통장 수가 실제 저축할 수 있는 것보다 적다. 하지만 지금 써버리는 돈과 나중에 써야 할 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 구성을 살펴보면 저축이 총 수입의 절반 이쪽 저쪽이다. 심지어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진정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축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인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주는 효과와 가격 중 어떤 것이 더 높은지 저울질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은 실용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더 고급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효용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래 효용이란 소비자가 물건의 실제 가격과 마음속 가격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효용을 말한다. 소비자가 생각한 기준보다 물건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 효용은 커진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성이 결핍된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가의 술집 메뉴를 보자. 메뉴가 당신이 생각한 실제 가격과 동일할 때 기꺼이 금액을 지불한다.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맥주를 사주면서 그 가격이 $10,000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매우 기쁠 것이다. 당신이 맛 좋은 맥주를 마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큰 거래 효용, 즉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맥주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맥주와 같다고 한다면 당신은 $10,000이나 내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맥주를 마시긴 했지만 마음이 썩 기쁘지 않다. 이것이 바로 거래 효용의 작용, 즉 사람들이 서로 다른 소비 감정을 느끼는 이유다.
신혼부부인 스노우와 세라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마친 집에 정수기를 들여놓기로 했다. 사전 조사를 통해 그들은 3가지 정수기가 비교적 자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3중 필터 정수기, 하나는 5중 필터 정수기, 나머지 하나는 역삼투압 필터 정수기였다. 가격적인 이유로 그들은 5중 필터 정수기를 사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전자제품 매장에 도착해보니 정수기는 할인 행사 중이었다. 3가지 제품 할인가는 각각 $590, $890, $1,100였다.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새 제품의 원가는 각각 $850, $1,090, $1,650였다. 새 제품 모두 할인을 하고 있었지만 할인율을 계산해보니 5중 필터 정수기의 할인율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고급 사양이고 할인율이 가장 높은 역삼투압 필터 정수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원가에 비해 $550나 싸게 샀으니 큰 이득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수기를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역삼투압 필터 정수기에서 폐수가 많이 나와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찬물이 나오는 역삼투압 필터 정수기의 고급 기능이 그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그 당시의 선택을 매우 후회하게 되었다. 우리의 소비 결정은 기준가와 무관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가격과 원래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 가격의 차액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어 거래 효용을 느끼면 구매를 결정한다. 큰 할인 폭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다. 옷장을 열어보면 할인 행사의 유혹을 못 이겨 산 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래 효용작용의 결과물이다. 거래 효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당신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할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인을 좋아하는 심리가 당신의 행위를 조종한 것이다. 거래 효용의 존재는 할인 행사가 소비를 자극하는 행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금도 어느 매장에 들어가든 각양각색의 할인 광고를 볼 수 있다. 기준가와 실제 가격의 차이는 거래 효용의 원천이고 실제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당신은 이 거래에서 수지 맞았다고 믿는다. 이성이 결핍된 소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 효용 원리를 깨닫는다면 소비의 이성을 되찾아 할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소비에서 주목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상품이 가져올 효과와 그에 상응해 지불해야 할 자본이라고 했다. 할인을 쫓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아야 함은 물론 비싸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포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더욱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 어깨에 빚을 짊어지지 마라. 내일의 돈으로 오늘의 꿈을 이루자 라는 말을 듣는다면 부채가 우리로부터 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를 반문해야 한다. 돈, 자유, 시간, 신용, 건강,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창업의 용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부채의 대가는 매우 가혹하다. 오늘날의 소비는 대부분 부채 소비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쇼핑을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인터넷 쇼핑에서조차도 할부 결제를 즐긴다. 하지만 내일의 돈은 그렇게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 빚진 돈은 결국 갚아야 하고 부채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사 결과 중국 대도시 가정의 전체 부채 비율은 서양 가정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를 살 때 대출을 이용한다. 그리고 수입에 맞는 지출을 선택하고 가진 돈에 맞춰 집의 크기와 차의 가격을 정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소비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집은 월세, 차는 중고를 선호한다. 그렇게 하면 너무 무거운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젊은이들은 집이나 차를 살 때는 크고 좋은 것을 좋아한다. 그로 인해 부채로부터 오는 압박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자료 분석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
집을 사는 일이든 차를 사는 일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모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원금과 더불어 상환해야 하는 이자 역시 상당히 큰 돈이다. 만약 상환 기간 중에 이율이 상향되면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난다. 심지어 지불한 이자의 총액이 대출한 원금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 상환 시에는 반드시 만기에 맞춰 상환하고 연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실행한 본인이 너무나도 큰 손해를 입는다. 부채는 우리의 자유와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친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형체 없는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그 압박이 너무 심해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매월 월급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출금을 갚는 것이었다. 예전에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했고 여자친구와 길거리 쇼핑을 하다가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했다. 그때는 그런 나날들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여가 활동을 자제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내느라 이미 저축한 돈도 모두 털어 썼다. 대출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기 위해 매일 적게 먹고 적게 쓸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과 밤 약속 한 번을 잡을 수가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야근을 핑계 삼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까딱 잘못하다간 직장을 잃고 밥그릇을 뺏겨 대출금을 갚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출은 이런 식으로 그의 일과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살면 정말 고통스럽지 않을까? 분명 자신이 산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해도 마음 한구석엔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다. 어느 회사 사장은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는 직원들이 말을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일단 하우스푸어가 되고 나면 그 직원은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못한다. 또한 당신이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할 것이다. 대출이 그 직원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빚이 생기고 나면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빚을 진 사람은 집을 이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지불했다고 봐야 한다. 빚을 갚기 전까지 그의 시간은 저당 잡힌 것이다. 과도한 채무는 소중한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부채 경영이나 부채 소비는 거대한 압박을 주고 근심과 불안을 불러온다. 더불어 긴 시간 동안 해소되지 않으면서 고통을 동반한다. 매달 날아오는 명세서 뭉치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에게 언제나 100% 만족이란 없다. 늘 자신의 집은 다른 사람의 집보다 작고 자신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보다 안 좋고 자신의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은 감정이다. 돈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자신의 마음에 방학을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빚을 짊어지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과도한 채무는 당신을 돈의 노예로 만든다. 부채는 아주 무거운 짐이다. 주택대출의 월 상환액이 과도하게 많은 하우스푸어, 절제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푸어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채무는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파괴하는 독약으로 변해간다. 사소한 지출에도 주의를 기울여 부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가 부채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꿈과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은 사라지고 거친 숨만 내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비단 생활의 질뿐만이 아니다.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까지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채무를 박살내야 한다. 채무를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법을 알아보자. 첫째, 지출에도 법칙이 있어야 한다. 매월 합리적인 지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시로 사용한 돈을 체크하고 그중 얼마만큼이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인지해야 한다. 그 숫자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가 돈을 쓰고 싶은 순간에 이를 떠올리면 된다. 물건을 살 때는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닌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
좋아하는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당장 집어들지 말고 10초를 기다려라. 먼저 냉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갖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것을 꼭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와 너무 친해지지 마라. 카드 푸어는 신용카드만 탓할 수 없다. 카드를 쓰는 사람의 소비가 무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하나의 자산 도구다.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해야 하고 자신의 자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소비에 작은 규칙을 세워두어야 한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카드 대금을 납부하면 좋은 신용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대출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카드 빚을 태산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능하다. 셋째, 사치스러운 생활을 탐내지 마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소비관도 예전과 달라졌다. 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일의 돈으로 오늘의 꿈을 이루자라는 말을 즐기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안락한 생활을 꿈꿀 때 이성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를 자신의 재력보다 적게 하는 것이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자신의 수입과 사업이 안정적일 때 너무 일찍 채무의 족쇄를 채우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는 그들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집이나 차를 사는 중대한 재정적 지출이 있을 때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갚을 여력이 충분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킨 후 남는 돈 정도면 좋다. 고급 소비품을 사느라 밥을 굶고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넷째, 돌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채무 위기는 대출이나 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다. 살다 보면 여러 변수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자산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다고 해도 계속 몰고 먹으면 돈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하고 최소 월 수입 총액의 30에서 60%로 위기 대처 비용을 만들어놔야 한다. 그러면 실업이나 결혼, 이혼 등 가정 구성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대출 소비를 할 때는 자신의 미래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이 있어야 한다. 미래 수입이 줄어들면 현재의 양성 채무가 불량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